자, 고등학교 3학년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을 듣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미술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양 미술사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서양 미술사의 부분은 동굴벽화부터 이집트 미술까지라는 부제를 달아서 우리가 미술의 기원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미술의 그 고대의 미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미술까지 오늘 찬찬히 살펴가며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미술사를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선생님은 미술사라는 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건 중학생 때도 아닌 고등학생 때 미술사 과목으로 들어서 그때 처음 배우고 대학교 전공 과목으로도 배웠습니다. 그때 배우면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이라는 거는 인류가 이제 세상에 나타나고 뭔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발달을 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식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며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배우는 어떠한 도구이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미술사 책도 참고를 하고 지금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는 책을 참고해서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미술이라는 거는 인류의 의식이 발달하고 그리고 단순한 의사소통 표현이 아닌 정교한 언어를 말할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미술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단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가를 배우고 어떤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표현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양 미술사의 정말 대가이자 서양 미술사 책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곰브리치라는 미술사학자가 쓴 서양 미술사 책이 있습니다. 정말 거의 성경보다도 더 두꺼운 정말 두꺼운 미술사 책인데요. 거기에서도 미술이 어떻게 시작하는 바는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인류는 삶을 기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의 기원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선사미술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구석기 미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져 있는 이 동굴벽화는 프랑스 라스코에 있는 동굴벽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준 강의록에다가 필기를 같이 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는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죠. 15,000에서 만년경에 나타났다고 표현이 되고요. 프랑스 도로도뉴 지방의 동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슴, 말, 소 등의 크고 작은 짐승들이 적, 황, 흑의 3색, 가장 기본이 되는 3색을 이용해서 아주 역동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된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중첩도 되어 있죠. 그림을 한번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은 소와 같은 동물, 말, 그 다음에 또 여기 소가 또 한 마리 있고 그 안에도 약간 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말, 사슴 같은 여러 동물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동물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뭔가 동굴에 표현을 했을까요? 자,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에 있는 또 다른 사진 중 하나인데요. 이 선생님이 참고한 책에서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일단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쓰러져 있죠. 그리고 그 앞으로 소가 정말 사람보다도 몇 배 큰 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 여기에 있는 창으로 이 소를 찔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은 찔러서 지금 소의 장기들이 이렇게 바깥에 빠져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그 사냥의 과정,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이걸 표현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의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줄까 합니다. 또 다른 라스코 동굴벽화에 있는 하나의 그 부분 중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네, 손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손들이 많이 보이죠? 그 미술사학자들은 도대체 이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왜 자신의 손을 이렇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찍기 위해서는 손을 갖다 대고 안료와 그런 접착제 비슷한 그런 접착제 성분을 하는 성분을 섞어서 후후 불어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바깥에 물감이 묻도록 하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의 크기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정말 이러한 동굴벽화는 정말 깊숙하고 아주 웅장하게 그 크기를 자랑합니다. 선생님이 참고한 책에서도 이 동굴벽화는 그냥 사람들이 사냥을 더 많이 하고자, 더 나은 미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지만 신성함을 표현했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마치 주술적인 기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공간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더 사냥이 많이 잡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의 형상을 표현하면서 정말 성스럽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원을 담았다고 하는 표현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선생님이 일러스트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나와 있는 방식으로 그렸다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간이 램프 같은 거예요. 나무나 돌 깎아서 이 위에다가 불을 붙여서 램프처럼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막대기, 그 다음에 이런 안료들, 천연 안료들이 보이죠? 이렇게 막대기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동굴벽화를 그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동굴벽화 중 하나는 또 라스코 동굴벽화 쌍을 이루는 유명한 벽화인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이 동굴벽화는 BC 15,000에서 만년경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북부 칸다브리아 지방의 동굴에서 발견되었고요. 동물들이 취하는 순간적인 모습이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매우 섬세하게 표현됐다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에 보이는 소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잔뜩 움츠린 듯한 이런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잘린 그림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우 큰 동굴 벽화에 이러한 소들이 정말 몇십 마리가 정말 중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러스트는 이 스페인 알타미아 동굴 벽화가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짚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굴 벽화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자, 동굴 벽화는 일단 성공적인 사냥이나 삶의 풍요 등 현세적 기원, 그러니까 현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바람을 위한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바위 표면에 많은 동물들을 선각하거나 채색하며 반복적, 중첩적으로 묘사합니다. 한 마리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많이 그리고 또 그거를 반복해서 그거를 겹쳐 그림으로써 더욱더 그렇게 바람과 소망을 더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는 아까 우리가 프랑스랑 스페인에서만 동굴 벽화가 발견된 게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뛰어난 그 고대 신석기, 그런 선사시대의 미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울산에 있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라는 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암각화는 뭐냐? 암각화는 바위 암자에 그 다음에 조각할 각자,
그 다음에 그림 화자를 써서 바위 위에 뾰족한 것으로 조각한 그림이다 라고 해서 암각화라고 합니다. 이 암각화를 여기에 보는 게 요 첫 번째 사진이 이 암각화의 사진이고요. 요것을 확대한 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게 보이나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래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슴 같은 육지 동물도 보여요. 요런 건 멧돼지가 아닐까요? 자, 더 재밌는 건 고래 안에 새끼 고래도 이렇게 자그맣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고래도 있고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다양의 육지 동물과 해양 동물이 몇십 종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신석기, 고대의 이런 암각화가 발견되는 걸 보면 인류는 기록의 목적이자 기원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미술적인 표현으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봤을 비너스 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뒤에 슬라이드에 잘려 있는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사를 배우거나 아니면 미술책이나 아니면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봤을 듯한 그런 조각상인데요. 자, 여러분,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여기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크기가 작습니다. 11cm 정도의 휴대하기 간편한 사이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대된 걸 큰 그림을 본 듯이 위에는 머리인데 여기까지가 머리 이렇게 여기 참고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가져온 것처럼 꼬불꼬불한 머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상반신과 하반신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뭔가 살집이 가득한 여인의 모습인 것 같죠? 자, 여기 찬찬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뭔지 보여요, 여러분? 자, 맞습니다. 여인의 팔과 그 다음에 이렇게 팔뚝이 가슴과 배 위에 이렇게 안착해 놓은 모습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여기는 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슴과 복부,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짤뚱한 다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이것은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다산을 상징하는 소형 조각상 중의 하나로 달걀 모양의 석회암을 예리한 석기를 이용해서 조각을 했습니다. 과장된 비율과 대칭적인 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과장된 비율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인의 그런 모습을 정말 과도하게 약간 살집이 있는 모습으로 과장되게 비율을 표현을 했고요. 대칭적인 균형이라는 건 여러분, 이 비너스 조각상을 한번 세로로 반으로 갈라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놀랍게도 정말 좌우 대칭적인 균형과 비례가 맞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뒤에 가려져 있는 거는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앞면과 측면과 그 다음에 후면의 사진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잘못 설정했는지 가려져 있네요. 자, 측면은 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의 그런 다산과 풍요의 기념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비너스는 일단 미의 여신이죠. 그래서 여기 앞면, 그 다음에 반측면, 후면. 자, 후면의 모습도 보면은 정말 펑퍼짐하고 이렇게 과장된 비율이 보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미술로 넘어가서 신석기 미술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거석 문화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신석기 미술이 아니라 구석기 미술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거석 문화. 거석은 뭐냐? 들거자에 돌석자를 써서 거대한 돌을 들어서 상징적 조형물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거석 문화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고인돌 있겠죠? 한국사 시간에도 배우는 그러한 고인돌 같은 문화 유적들이 이 거석 문화에 속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사진들은 스톤헨지, 여러분들이 주얼리 브랜드로도 알고 있을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이 스톤헨지는 여러분 거대한 돌들을 원형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농경 생활에 따른 태양 숭배 사상과의 관련성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스톤헨지의 헨지는 무슨 뜻이냐? 한 단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헨지는 거대한 목조, 석조물을 원형으로 세워놓은 선사시대 유적 자체를 헨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스톤헨지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느냐? 두 가지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착 생활 양식.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죠. 그리고 공동체적 조직 문화가 보여집니다. 이제 더 이상 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부족이 생기고 더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문화가 생기죠. 그리고 종교적 질서 등의 특징이 반영된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또한 기호화되고 상징적인 관념의 추상적 미술 양식이 출현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톤헨지처럼 어떤 거를 나타낸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정한 그런 간격을 두고 돌을 배치하고 그 비율에 한해서 여기 안에도 돌을 쌓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석을 쌓아서 기념비적인 건축 형식을 마련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울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고대 미술 중에서 이집트 미술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미술은 그 시대 당시 아니면 지금 현재로 봐도 정말 완벽하고 정말 뭐 하나 흠이 잡을 수가 없는 미술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집트 미술은 사자를 위한 미술입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사자에 사람 자자를 써서 죽은 사람을 위한 미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집트 미술은 산 사람, 현세인을 위한 미술이 아니에요. 파라오,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그 왕권이 지속되고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도 그 사후 세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사후 세계 중심의 영혼 불멸 사상을 반영을 한다. 거대 분묘를 비롯한 상징적 조형 형식이 발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후 세계 중심,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불멸한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숨쉬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현생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집트인은 죽으면 신체적으로는 잠깐 그렇게 죽는 걸 수 있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분묘, 이거는 피라미드겠죠? 자, 피라미드를 비롯한 상징적 조형 형식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또 상형 문자라고 하죠. 자, 요거는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상형 문자도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도 여기 위에 있는 요렇게 쭉 기록된 이 문자들이 바로 히에로글리프라고 하죠.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로제타 스톤에 의해서 이 히에로글리프는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요 이집트 문자가 정말 알쏭달쏭하게 뜻도 모르겠고 이게 어떠한 발음을 표시한 건지 뜻을 표시한 건지도 몰랐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무덤 벽화를 중심으로 죽은 자의 생전의 일상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데 치중했다. 자, 벽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 특히 파라오겠죠. 파라오의 생전 일상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는 데 치중을 했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완고하고 보수적인 미술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완고하다는 건 이러한 규칙, 딱 이집트 미술이 세운 규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거는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기술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이 되고 이거를 계속 똑같은 규칙 하에서 제작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시로 한번 아래에 있는 사자의 서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자, 사자의 서라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집트 회화입니다. 자, 사자의 서라는 건
고대 이집트 시대에 관 속의 미라와 함께 매장한 사후 세계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침서. 파피루스라는 고대 종이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그런 파피루스 잎으로 만든 그런 종이에 기록된 이집트 회화인데, 자, 여기 이 위에 있는 장면은 이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자, 심장의 무게 달기 의식이라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 카라고 하는 게 사후세계로 가기 전에 최후의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거기서도 그 죽은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집트에서도 사후세계로 가기 전에 받는 최후의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식 중 하나가 심장의 무게를 다는 의식이었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장이 마트의 깃털보다 무거울 경우 괴물 안무트가 심장을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괴롭게 떠든다고 이집트인들을 믿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일단 그림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맨 왼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주목해 주세요. 자, 이 죽은 사람을 아누비스라는 그 이집트 신 중에 한 명이 죽은 이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손을 잡으면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아누비스가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대 회화는 이집트 회화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옛날 회화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옛날 고분 벽화에도 똑같은 인물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 시간이겠죠. 어쨌든 이 똑같은 아누비스가 이 죽은 사람의 심장, 여기 보이나요? 자, 이 심장을 여기 이 깃털과 함께 무게를 재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깃털 쪽이 조금 더 무겁게 기울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다행히도 이승세계, 그 사후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받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이동을 해보세요. 자, 똑같이 쭉. 자, 똑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망자를 안내하는 호루스, 태양의 신이죠. 이집트에서 이 호루스, 요 독수리 머리 모양을 한 이 신이 이 망자를 최종 심판, 우리나라로 치자면 염라대왕인 이 저승의 왕인 오시리스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뒤에 있는 건 오시리스의 부인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이 오시리스라는 저승의 왕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생김새를 닮게 그렸습니다. 보면 이 왕관도 이집트 왕관의 그 왕을 쓰고 있고, 왕관을. 그 다음에 이 수염도 이렇게 가지런히 모은 것도 왕의 표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집트인들은 가장 최고의 번인인 오시리스를 이집트 파라오의 모습으로 제작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저 설명을 안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특징을 더 살펴보자면 왕의 절대성과 권력의 지속을 위한 이상적 질서와 관념적 표현의 추구. 자,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탄탄해야 되겠죠, 베이스가. 그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질서와 관념적, 그러니까 아이디얼적인 표현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 중요하니까 꼭 필기해 주세요. 자, 정면성의 원리와 다시점의 묘사. 정면성의 원리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면성의 원리, 다시점의 묘사. 다시점이라는 건 여러 시점에서 본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뜻이겠죠. 부동적 자세, 뭔가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는 동세를 표현한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자세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자, 주대의 정소는 뭐냐? 주가 되는 것은 크게 그리고 종, 그 아래에 있는
그 권력상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리는 주대 종소의 배치와 병렬적인 나열, 이렇게 옆으로 따라라락 짜라라락 놓은 그런 규칙들이 형식화되어서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집트 회화를 분석해 봅시다. 자, 또 다른 이집트 미술의 장면입니다. 새 사냥이라는 어떠한 지금 장면을 묘사한 벽화인데요. BC 1350년경에 제작이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한번 감상을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중앙에 있고 이 사람이 가장 눈에 띄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파라오 아닐까요? 자, 어쨌든 이 파라오 같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크게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냥을 하러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여기 옆에 앞 손에는 어떤 도구 같은 게 들려져 있고 새들이 이 사냥을 피해서 후다다닥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아래에는 또 다른 새들이 있고요. 풀 같은 것도 정말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네요. 옆에 보면 뭔가 그의 부인인 듯한 사람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주대 종소의 법칙에 따라서 조금 더 작게 그려져 있고요. 그보다도 더 작은 시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가 않네요. 이렇게 그 사람이 작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게 그린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인체 표현의 규칙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인체 표현의 규칙은 꼭 중요하니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집트 회화에서 보이는 인체 표현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머리는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얼굴 한번 보세요. 보면 콧대, 그 다음에 입술, 턱, 그 다음에 머리. 어떤 모습인가요? 측면이죠. 자, 머리는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머리는 측면인데 눈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옆면을 했을 때는 눈이 이렇게 옆면까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만약에 옆모습을 이렇게 사람이 있는다 치면, 이렇게 귀가 있고, 사람의 눈은 이렇게 조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걸 보면, 이 조그맣게 보이는 눈이 아니라 거의, 자, 여기 다시 그려서 본다면, 이 정도로 정면에 가까운 눈을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어깨와 가슴은 정면에서 보고 있는 모습.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봅시다. 자, 어깨 이 부분, 그리고 가슴 이 부분은 정면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어서 더 그리자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깨를 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갔어야 됐어요. 그쵸? 평평하게. 그리고 사람의 팔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정면에 어깨와 가슴이 보일 수가 없는 자세죠. 이 자세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면으로 이렇게 팔이 뻗은 것처럼 그 다음에 팔과 어깨, 가슴 모두 정면으로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두 다리는 모두 안쪽에서 본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리와 발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이 보이는 측면의 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발가락이 묘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집트 사람들은 정면 발이 아닌 측면 발을 그렸을까요? 이따가 뒤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각 부분이 인체에서 가장 그 사람의 특징에 온전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남자의 피부는 여자의 피부보다 더 검게 칠했다. 자, 여기 톤 차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집트 미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피카소는 어떤 화파에 속해 있는지 아나요? 맞아요. 입체주의, 큐비즘, 이 화파에 속해 있죠? 선생님이 봤을 때 피카소는 이 입체주의를 자기가 혼자 창시한 게 아니에요. 이 큐비즘이라는 개념은 이집트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이랍니다. 자, 피카소가 그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눈도 정면에 가 있고 코도 측면이고 그 다음에 손도 정면이었다가 측면이었다가 몸도 비틀려진 것 같고 피카소는 한 사람의 어떤 온전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다시점의 모습을 결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 미술이 정말 BC 1350년경에 이미 고대에 이러한 피카소의 그런 방식은 이미 이전 시대에 구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 사람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은 그 사람의 정면이었을 때 가장 그 특징이 드러나고 얼굴은 측면에서 봐야지 그 사람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며 몸통과 팔과 다리는 몸통은 정면, 팔도 정면, 다리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 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집트 미술의 다른 그 작품에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에 나와 있는 건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벽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비단 인물뿐만이 아니라 나무들, 연못,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을 그릴 때도 그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들의 생김새와 특징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완벽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가지가 이렇게 맺혀 있고 이런 그 나무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모습을 그렸고요. 연못의 형태도 위에서 볼 때 분명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약에 자 여러분 서양화의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풍경화를 그렸다. 자 나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연못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 요 시점으로 1.2시에 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집트인들은 위에서 볼 때가 그 이 연못의 사각형의 모습, 이 전체적인 틀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봤기 때문에 일부러 위에서 마치 새가 본 듯한 시점으로 이렇게 반듯한 연못을 그린 것이랍니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새와 물고기도 옆면, 측면에서 볼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자,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도 우리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물고기를 그릴 때 잘 표현을 하지 않나요? 왜냐? 물고기를 정면에서 본다면 요런 모습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근데 이거는 물고기의 특징이 잘 살지가 않아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도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에 표현된 이런 종류가 다른 물고기들은 다 측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그런 그 맥락으로 새들도 이렇게 측면으로 모습을 표현되어 있죠. 그 부리와 목과 깃털, 그 다음에 다리가 가장 완전하게 표현된 모습으로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그림 안에서 사물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점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점의 원리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정면성의 원리에 적용됐다 그랬죠? 그거는 인체 표현에 있어서의 정면성입니다. 왜냐? 눈과 가슴과 그 다음에 팔 이런 것들이 정면에서 표현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면성의 원리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집트 조각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이집트 조각은 회화와 달리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집트 조각은 미세라누스 왕과 왕비라는 조각입니다. BC 2599년에 발견된, 제작됐다고 추정되는 작품이고요. 전파남에 조각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 중요하니까 잘 필기를 해두세요. 좌우대칭, 부동성, 엄격한 규범의 규칙성을 반영하는 초상조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좌우대칭이란 뭐냐? 자, 이 조각상을 놀랍게도 세로로 요렇게 쪼가보세요. 거의 좌우대칭이 완벽합니다. 어쩜 이렇게 옆 넓이와 요 파라오의 모자, 이 사람의 머리까지도 아주 2등분으로 정확하게 자른 듯이 아주 완벽한 비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성. 자, 이 부동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리스 조각과 비교했을 때 참 다른 특징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리스 조각 중에서 혹시 원반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조각 생각나는 여러분 있나요? 그렇게 그리스 로마 조각은 뭔가 동세를 살리고 조금 더 역동적인 동작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집트 조각과 다른 점들 중 하나고요. 그에 비해서 이집트 조각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바위에 서 있습니다. 굳건하게. 그래서 부동성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고요. 엄격한 규범의 규칙성을 반영한다. 자, 여기에 있는 머리, 상체, 하체, 그 다음에 이 발의 비율까지도 아주 완벽한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제작된 그런 조각상입니다. 자, 더 설명을 이어가자면 정면과 측면만을 다듬었으며 뒷면은 원래 석재 6면체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조각상을 이 정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는 요 정면뿐만이 아니라 측면도 조각이 되었는데 이것을 후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석재가 이렇게 조각이 되지 않고 석재 그대로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조각상은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조각상하고 아주 다른 느낌이에요. 왼쪽에서는 뭔가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규칙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 나와 있는 네페르티티 왕비라는 BC 1360년, 그러니까 조금 더 시대가 흐른 다음에 나타난 이 척회석으로 조각된 이 조각상은 이집트 정통의 부동성이 완화된 감각으로 조각이 됐다. 뭐냐? 이렇게 딱딱한 느낌으로 조각을 했었는데 이때 나타난 이 네페르티티 왕비 이 조각상은 마치 현대인이 살아 숨쉬듯 이 네페르티티 왕비가 정말 이렇게 생긴 듯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무엇을 시사하냐? 이집트인들이 똑같이 사실적으로 그리지 못해서 조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다. 충분히 사실적인 조각 제작 기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몇천 년간, 수백 년간 그 규칙과 그 조각이나 회화의 그런 완고함을 유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배울 그리스 조각과 이집트 조각과의 차이점, 특징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어떻게 보면 짧고도 길게 고대 미술부터 이집트 미술까지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현대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작가들, 4명의 작가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감상평을 남겼었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남긴 감상평을 보고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 각자 생각하는 개성과 특징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댓글상으로 마치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 다 듣고 나서 필기도 다 강의록에 잘 하고 그 다음에 출석과제 그 인증하는 탭에 각 반에 들어가서 감상평 댓글을 저번처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출석 확인 과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